모든 여행은 가기 전에 준비해야 됩니다. 파리 가기 전에 두 번째 시간. 안녕하세요. 예술인문학자 이동섭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서 저와 함께 여행하실 지역은 파리를 예술의 도시로 이제 만들어준 대표적인 공간이죠. 바로 루브르입니다. 루브르 미술관은 어떻게 보면 이 세느강 우한 지역에서 가장 번화한 곳에 위치해 있는데요. 루브르 미술관은 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술관이다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인데요. 여기가 사실은 뭐 소장 작품이 한 35만 점 정도 이르기 때문에 여기를 뭐 하루에 본다, 이건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셔도 됩니다. 저도 한 10여 년간 있으면서 여기를 수십 차례 갔지만 한 번에 전체를 다 본 적은 없거든요. 그만큼 여기 참 가고는 싶고 왠지 안 가면 서운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 루브르 미술관을 그래도 알짜배기로 즐길 수 있는 몇 가지 이 방법을 여러분께 이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 유리 피라미드이죠. 원래는 이게 루브르 미술관이 원래는 궁이었습니다. 그 유리 피라미드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이 프랑스 사람들이 거센 반대에 직면했거든요. 그래서 언뜻 보면 좀 잘 안 어울리죠. 굉장히 고풍스러운 궁전에 굉장히 현대적인 유리 건물이 들어서 있으니까요. 근데 왜 1989년도에 이게 지어졌냐? 이게 프랑스 대혁명이 촉발한 지 200주년 기념물로서 이 유리 피라미드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리 피라미드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이 루브르 미술관을 즐기는 첫 번째 시작인데, 한 4시간 정도 투자해서 이 미술관을 완전 정복하겠다. 그 4시간 안에 최대한 볼 수 있는 방법을 이제 알려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일단은 관람 시간을 보통 한국 관광객분들은 특히 유난히 아침잠이 별로 없잖아요. 호텔 조식도 제일 먼저 먹는 민족이 우리 민족이니까. 그래서 여기 아침에 가서 보면 되게 정말 줄을 많이 서 있습니다. 특히 한국 분들이 많이 줄 서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일찍 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하지만 저는 차라리 역발상으로 오후 한 2-3시쯤 가시기를 권합니다. 이때는 오히려 기다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아침에 몰려들기 때문에. 그래서 오후쯤에 이곳에 오셔서 입장을 하시는 것이 오히려 입장 시간을 단축하는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요 세 점은 꼭 봐야 되는데요. 그 세 작품 중에 1등은 여러분들이 아시겠죠?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두 번째는 밀로의 비너스라는 조각상이고, 세 번째는 자크 루이 다비드가 그렸던 나폴레옹의 대관식 그림. 자, 여기를 이제 어떻게 이 세 점을 비롯해서 가장 중요한 그림을 볼 것인가, 이 동선을 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루브르 미술관의 구조물은 크게 A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약간 틀어진 A자, 우리로 치면 약간 이렇게 각이선 A자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왼쪽 편, 여기는 리실리유의 관이라고 보시면 되고, 가운데가 슐리관, 오른쪽이 드논관이에요. 이렇게 요 세 개가 있습니다. 0층, 그러니까 한국식으로는 1층입니다. 그래서 0층에는 어디를 봐야 되냐 하면 오른쪽 관을 보셔야 돼요. 드논관. 여기에 뭐가 있냐면 말씀드린 밀로의 비너스, 사모트라스의 승리의 여신, 미켈란젤로의 작품 노회상이 바로 이 드논관에 있습니다. 그래서 0층에서는 오른쪽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1층,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2층이죠. 1층에 올라가셨을 때는 이탈리아, 스페인, 프랑스 회화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오나르도 다빈치, 라파엘로, 카라바치오, 벨라스케스, 자크 루이 다비드, 앵그르, 들라크루아, 이런 사람들, 즉 우리가 미술 교과서에서 봤던 그 명작화들이 대부분 이 드논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0층에서 조각을 보시고 그대로 올라가셔서 1층에서 그림을 보시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한층 더 올라가셔서는 어디를 보셔야 되냐면 왼쪽 편을 보셔야 됩니다. 오른쪽 편 2번 보셨으니 이제 가운데를 통해서 이제 왼쪽 편으로 가시면 이 리실리유의 관인데요. 여기에 누가 있냐면 루벤스, 반다이크, 렘브란트, 푸생, 이렇게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고전 명작들, 그리고 프랑스 회화를 대표하는 샤르댕이나 그레즈 같은 사람들도 이 리실리유의 관에 있습니다. 그리고 요 경로를 따라 가시다 보면 나는 저쪽 아닌데 라고 생각하는데 저쪽에 사람이 많아. 그쪽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러면 사람이 많다는 것은 거기에 중요한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루브르에 오는 99.9%가
여러분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모두 다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러 온 사람들입니다. 근데 다빈치의 모나리자를 보러 가는 길에 그래도 가급적이면 좀 중요한 그림들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이 다 거기 계세요. 원래 여행은 지식보다 눈치잖아요. 나는 이것만 볼 거야 라고 해서 스마트폰이나 지도만 따라가시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칠 수도 있습니다. 왜?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그림의 배치가 영원하지 않아요. 프랑스 이 루브르 미술관 측에서 소장작이 35만 장이라고 그랬잖아요. 때때로 어떤 기획전이나 때때로 작품의 위치를 좀 바꾸기도 합니다. 전시의 맥락을 또 잘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드린 여기를 기본으로 하되 사람들이 좀 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따라간다. 그러면 한번 가서 보시고 다시 돌아오시면 됩니다. 난 글로 가서 길을 잃었는데요.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 잃은 길을 그냥 쭉 가시다 보면 또 다시 만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 볼 수는 없습니다. 중요한 그림만 보시겠다 하시는 분은 이 경로를 따라가시면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드디어 이제 마침내 도착한 다빈치의 모나리자입니다. 자, 일단 모나리자에 오면 일단 가슴이 벅차요. 드디어 왔구나. 너구나. 이런 느낌이죠. 전 세계 만백성이 왔기 때문에 우리와 똑같은 처지예요. 모두가 앞다투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앞자리를 선점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데 참 어려워요. 자, 그럴 때 포기하지 마시고 모두가 모나리자를 볼 때 여러분 모나리자를 전면에 두고 오른쪽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오른쪽에 보면 어떤 코가 이만큼 큰 어떤 남자 그림이 하나 있어요. 그 남자가 누군가 하면 프랑스와 1세의 초상화입니다. 프랑스와 1세. 이분이 레오나르도 다빈치를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모셔온 왕이에요. 그리고 이 모나리자를 소장하게 된 왕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남들은 다 모나리자를 볼 때 좀 아는 척 하시고 싶다 하면 프랑스와 1세 초상화를 보면서 너구나 이렇게 감상하시면 됩니다. 그분 덕분에 모나리자가 이 프랑스에 있게 된 셈인 거죠. 유럽 미술사 있죠? 서양 미술사에서 모나리자를 이해하시면 미술사의 30%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그만큼 사실 이 그림은 좀 설명이 많이 필요한데 딱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유럽 미술에서 르네상스 미술의 완성작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르네상스 미술이 뭔데요?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 생각에서 그냥 잘 그린 그림 있죠? 교과서에서 배웠던 잘 그린 그림 그 잘 그린 그림의 기준이 모나리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모나리자처럼 그리면 먹고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중요한 작품은 영층에서 보셨던 밀로의 비너스인데요. 이 밀로의 비너스는 고대 그리스 조각의 완성작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럽 미술사의 시작점을 대부분 고대 그리스에서 찾잖아요. 그 고대 그리스에서 균형, 조화 이런 아름다움이 눈에 보이도록 이제 현현시킨 것이 바로 이 밀로의 비너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재미있는 게 많은 분들이 밀로의 비너스 그러면 밀로란 사람이 만든 줄 아시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리스에 있는 밀로 섬에서 발견되었다라는 뜻에서 밀로의 비너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어떻게 그 2000년 정도 전에 그 오랜 시간 전에 이토록 아름답게 대리석이 아니라 무슨 정말 물처럼 흐르게 자연스럽게 만들었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아름다운 조각 작품이죠. 루브르 미술관은 고대 이집트부터 이제 1848년까지 소장하고 있는데요. 이 소장 컬렉션의 어떤 풍성함, 깊이감을 부여하는 것이 바로 이 밀로의 비너스나 승리 여신 이런 조각상들입니다. 이것들은 많지 않기 때문에 이걸 가질 수 있는 저력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일각에서는 좀 어쨌든 이제 약탈 문화재이니까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도 있는데 여하튼 루브르 컬렉션의 어떤 깊이감을 더하는 것이 바로 이 밀로의 비너스 같은 작품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자크 루이 다비드의 이제 대관식입니다. 이 그림은 사실을 그렸다기보다는 사실로 믿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그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나폴레옹이 이제 황제로 즉위한 다음에 자신의 권력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이 그림을 그렸는데요. 실제로 이 그림이 굉장히 이제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림 제목은 대관식이죠. 대관식이라는 것은 교황이 황제에게 관을 씌워주는 게 대관식입니다. 근데 그림은 어떻습니까? 나폴레옹이 자기 부인 조세핀에게 관을 씌워주고 있죠. 그러면 그림 제목과 내용이 불일치죠. 그림 제목을 그러면 황후의 대관식
이라고 고쳐 부르든가 교황이 황제의 관을 씌워주는 장면으로 그렸어야 되죠. 근데 왜 이런 불일치가 생겼을까요? 그것은 나폴레옹의 오만함 때문입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이 교황보다 더 우위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관을 이렇게 씌워줌을 당하는 순간을 원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교황이 관을 주니까 그것을 자기가 받아서 셀프로 써버렸어요. 그런데 이걸 그대로 그리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굉장히 황제가 오만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황제는 이미 관을 쓰고 있고, 이 말은 뭐예요? 사람들이 보면 당연히 교황 성화가 황제에게 관을 씌워줬구나라고 사람들은 믿게 되겠죠. 그리고 나폴레옹이 자신의 부인에게 이제 관을 씌워주는 그 순간으로 이렇게 바꿔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것은 사실이 아니라 사실로 믿어주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것은 다큐멘터리가 아니라 헐리우드 영화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나폴레옹이 관을 씌워주고 있는 측면 오른쪽에 보시면 그 중에 약간 머리가 좀 벗겨진 분이 한 분 계세요. 오른쪽에 보시면. 저 사람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나폴레옹 대관식에 올 수는 없죠. 그런데 저기를 그려 넣었다는 것은 나폴레옹과 율리우스 카이사르 거의 동급이다. 약간 아니면 나폴레옹이 더 위에 있다. 이런 느낌을 전하기 위한 거짓이죠. 프로파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자크 루이 다비드 대관식은 루브르 미술관에서 가장 큰 그림으로 오해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가장 큰 그림이라고 다비드도 믿었어요. 자기가 그릴 때는. 하지만 나폴레옹이 이탈리아 원정에서 훔쳐온 베로네자의 카나의 결혼식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이 한 4, 5cm 좀 더 큽니다. 이 자크 루이 다비드의 대관식이 두 번째로 커요. 그리고 두 번째로 유명한 그림이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자크 루이 다비드의 대관식은 2등 중에는 1등입니다. 혹시 루브르를 좀 더 구석구석 좀 살펴보시고 싶다 하시는 분한테 추천해 드리고 싶은 그림 두 점은, 첫 번째는 렘브란트의 자화상입니다. 미술사에서 반고의 자화상과 더불어서 가장 유명한 자화상이죠. 이 자화상 보시면 어떤 노년의 쓸쓸함이랄 그럴까요? 이제 그런 부분이 아주 깊이 있게 느껴지는, 그림을 잘 모르시더라도 보시면 감동받는 그림이 바로 이 렘브란트의 자화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요하네스 페이메이르 그림이 이제 이곳에 하나 있는데요. 레이스를 뜨는 여인이라는 아주 작은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오후 늦게 저는 이 그림을 보러 자주 갔었는데요. 오후 늦게 이렇게 해가 질 즈음에 이 그림을 보시면 뭔가 소박하고 따뜻한 그런 느낌 들고, 무엇보다 여기는 되게 한적해요. 모나리자를 보시고 루브르 미술관 갔더니 무슨 도떼기 시장 갔더라 이렇게 느끼시는 분은 이쪽에 와서 좀 이렇게 좀 차분한 정갈한 시간을 또 보시면서 루브르 미술관 관람을 또 마무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브르 미술관을 4시간 안에 다 보기엔 좀 어렵지만 그래도 이렇게 세 점을 중심으로 유리 피라미드와 더불어서 컬렉션을 살펴보시면 왜 루브르 미술관에 전 세계에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오시는지 아마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루브르 투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